30대의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 아시나요? 분명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는데 천군만마를 얻음과 동시에 자신감도 용기도 얻어서 뭐든 헤쳐나갈 수 있는 기분 말이죠. 제 천군만마는 1000명의 용맹한 군사들이 아닌 딱 한 사람이었지만 그 한 사람 덕분에 저는 제 앞에 두려움과 맞설 수 있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공장 생산직으로 일하는 저는 직장에서 오랜 취업 생활로 잃은 자신감과 동시에 제 짝을 찾았어요. 20대 후반에 취업 활동을 하면서 백수 생활이 길어지는 게 두려워 공장 생산직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근데 일을 해가면서 제 적성에 맞는 걸 알았고 그곳에서 만난 멘토의 도움으로 정규직 입사도 했죠. 그리고 그 멘토가 바로 저의 짝, 지금의 남편입니다. 남편은 제가 공장에 알바생으로 들어갔을 때부터 눈에 확 띄는 사람이었어요. 직장에서도 능력을 인정받아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반장으로 승진을 했고 성격도 좋아서 평판이 아주 좋았거든요. 제가 처음 공장으로 입사했을 때도 도움을 많이 줬고 제가 정규 입사를 했을 때 제 능력을 인정해주고 추천도 해주었고요. 그렇게 제가 정규 입사를 하고 몇 달 후에 남편은 제게 적극적으로 다가왔어요. 혹시나 제가 아르바이트생이거나 정규 입사 전에 본인이 다가갔으면 제가 부담스러워하거나 불순한 의도라고 오해할까봐 오래 기다렸다고 하네요. 저는 늘 남편에게 호감이 있었기에 저희들은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결혼에 자신이 없었어요. 저는 일찍 부모님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쭉 조부모님의 손에서 자랐거든요. 물론 저희 조부모님께서 저를 지극정성으로 키워주셨지만 늘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영향인지 저는 어려서부터 소심하고 자신감이 없었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조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더 심해졌네요. 저는 늘 안정적이고 북적거리는 가정을 원했지만 고아나 다름없는 저를 어느 가족들이 받아줄까 하는 걱정 또한 늘 했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에서 보면 부모 없다고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시댁 많이 나오잖아요.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라고 극적인 연출이라고 생각을 해도 언젠가 내가 TV 속 저 주인공과 같은 상처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제 인생의 결혼은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때 제게 다가와 준 게 바로 제 남편이었죠. 남편은 늘 제게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싶었고 자신감이 없는 저를 안타까워해서 끊임없이 격려를 아끼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무 의미 없는 칭찬이나 격려는 아니었어요. 연애하기 전 직장 상사와 부하 관계였을 때부터 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따끔한 충고도 해주었죠. 나중에 남편은 제게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미애 씨 기억나? 정규직으로 입사하고 첫 출근한 날 미애 씨가 발주 일정 들어온 거 잘못 보고 실수 한번 크게 했었잖아. 철현 씨는 아직도 그걸 기억하고 있어? 나 창피하라고? 아니, 들어봐봐. 그때 조 팀장님한테 엄청 혼나고 미애 씨가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할 거라고 말했잖아. 눈물 찔끔 흘리면서. 신입들은 다 그래. 혼나고 나서 실수 안 하겠다, 시정하겠다고 하고 나중에 몇 번 비슷한 실수 더 하지. 근데 미애 씨 혼난 날 그날 야근했지? 아무도 안 시키고 할 일도 없었는데 신입이 첫 출근이면서. 시스템 좀 미리미리 눈에 익히려고 남아있었지. 아무리 내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손에 익은 일이라지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미애 씨 그런 점이 좋더라. 미애 씨는 본인이 자신감이 없고 소심한 점이 컴플렉스라고 하지만 내가 보기엔 자신감이 없는 점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배는 더 노력하는 것 같아. 물론 미애 씨 본인이 피곤하긴 할 테지만 나중에는 그게 다 미애 씨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니까. 남편은 제가 싫어하는 제 단점까지도 장점으로 승화시켜주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제게 시댁 식구들은 이미 제 가정 환경을 다 알고 있는 상태이니까 걱정할 것 없이 인사드리러 오라고 했죠.
본인의 부모님도 남동생도 여동생도 모두 다 저를 만나보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의 말을 믿고 결혼 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리고 저의 평생에 걸친 걱정이 무의미할 정도로 저를 반겨주는 가족을 만나게 됐죠. 우리 미애가 그렇게 요리를 잘한다며 철은이가 입이 마르게 칭찬을 하더라고. 그렇게 대단한 건 못 만들고 그냥 밑반찬이나 국 몇 가지 정도예요. 밑반찬은 뭐 요리 아닌가? 벌써 우리 며느리 솜씨가 궁금하다, 궁금해. 우리 아버지 벌써 며느리한테 얻어드실 생각하시네. 내가 맨입으로 얻어먹겠냐? 이 시애비도 예쁜 짓을 해야지. 우리 며느리 용돈도 두둑이 좀 주고. 아유, 하루 종일 구두 고쳐서 무슨 두둑이죠. 너무 무리하지 마요. 남편을 아주 무시하지. 예, 미애야. 내가 이러고 산다. 언니, 언니라고 불러도 되나? 언니는 무슨 언니야? 새언니라고 딱 불러. 나도 깍듯이 형수님이라고 부르니까. 왜? 다른 집들은 친해지면 그냥 언니라고도 불러. 언니, 그냥 언니라고 불러도 되죠? 그럼요. 편하게 불러요. 이제 형 결혼하니까 나도 마음 편히 결혼해도 되겠다. 쟤가 꼭 나 때문에 아직 결혼 못한 척하네. 왜? 원래 형이 가기 전에 동생이 먼저 결혼하면 좀 그렇잖아. 작은 오빠는 이상한 데서 고지식 하더라. 결혼 얘기하기 전에 여자나 만나. 결혼은 뭐 혼자 해? 나 만나는 사람 있다니까. 야, 기현아. 짝사랑하는 건 사귀는 게 아니라니까. 서로 좋아해서 만나는 거 맞다고. 데려와, 오빠. 데려오면 내가 믿어줄게. 정말 화목한 가족이었어요. 권위 없이 마냥 편안한 시아버지의 영향 때문인지 남편은 나이 차이가 꽤 나는 동생들과도 스스럼 없이 편하게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건물 청소 일을 오래 하신 시어머니께서도 무뚝뚝하신 것 같지만 제 앞으로 반찬을 밀어주시거나 과일을 포크에 찍어서 제게 건네주시는 등 저를 잘 챙겨주셨죠. 저는 도움을 받을 친정이 아예 없었고 시댁도 따로 결혼 자금을 도와줄 만큼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저와 남편 각자 모은 돈으로 시작하기로 했어요. 모은 돈에 대출 조금 받아서 낡았지만 방 3개가 있는 빌라에서 신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을 못 받는 만큼 시부모님께서는 저희에게 따로 바라시는 것도 없었고요. 시아버지께서는 그저 둘이 잘 살라고 하셨고 시어머니께서는 이런 말을 하셨어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예단 예물 그런 허례허식 하나 할 것 없고 그냥 애나 빨리 낳아라. 철현이 너도 그렇고 새아기도 그렇고 적은 나이 아니니까 1살이라도 젊을 때 빨리 낳아서 키워야지. 그래야 둘째 낳고 셋째 낳는 거야. 다른 시부모님처럼 시어머니께서도 얼른 손주를 보고 싶으셨나 봐요. 아무래도 남편이 큰 아들이고 30 후반이 되어가니까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남편에게 들은 바로는 시어머니께서 손주를 원하시고 또 부모님 없는 저를 반대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더군요. 사실 우리 어머니도 고하거든.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가 일찍 이혼하셔서 외할아버지 얼굴을 아예 모르고 살았고 외할머니도 지병으로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어린 외삼촌이랑 외숙모 돌보면서 사셨어. 당신 입장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우리 어머님일 거야. 나도 그래서 당신한테 결혼 반대당할까 걱정하지 말라고 한 거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늘 북적북적한 가족을 원하셨대. 자식도 여럿 낳고 사는 대가족. 혜진이 아래로 동생을 더 낳고 싶었는데 그때 우리 형편에 세 남매도 버거웠으니까. 그래서 우리한테도 자식 많이 낳으라고 하신 걸 거야. 시어머니의 과거를 알고 나니까 왠지 모를 동질감이 들었어요. 누구보다 가족들에게 둘러싸인 삶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잘 아니까요. 저 또한 이 집의 일원이 돼서 지금까지 외로웠을 시어머니에게 좋은 며느리가 되고 똑같이 외로웠던 저 또한 가족의 일원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었어요. 결혼 후에 거짓말처럼 시댁 식구들은 저를 많이 챙겨주었습니다. 한창 취업을 준비하던 신우이는
제게 함께 정장을 보러 가자고 저를 불러내기도 했고 또 면접 연습을 도와달라고 불러내기도 했네요. 남편은 신우이에게 새언니 좀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핀잔을 줬지만 저는 오히려 신우이가 저를 필요로 하는 게 참 즐거웠어요. 저도 취업 준비하는 어려움이 어떤지 잘 알기에 더 도와주려고 했고요. 나중에 신우이가 회사에 무사히 취직을 하고 나서 모두 제가 도와준 덕분이라고 하면서 꽃다발과 케이크 그리고 향수를 하나 사서 선물해서 주더라고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제가 해준 거라고는 정장 사는데 따라간 거나 면접 질문 몇 개 읽어준 것 뿐이었거든요. 서방님은 신우이만큼 제게 살갑게 굴거나 가까이 다가오는 건 아니었지만 늘 저를 잊지 않았습니다. 제약회사 의료기기 회사 영업사원인 서방님은 해외 출장이 잦았는데 그때마다 가족들 선물을 몇 개 사왔거든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가족의 일원이 된 후에는 당연하다는 듯이 꼭 제 것도 리스트에 넣어서 사다 주곤 했었네요. 화장품이나 먹을거리 아니면 제가 먹는 영양보조제가 뭔지 묻고 나서 더 좋은 걸 추천해 주거나 사다 주기도 했었고요. 어쩔 때는 먼저 연락해서 뭐 필요한 것 없냐고 먼저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 자연스러움에 괜히 감동을 했죠. 저도 그런 신우이와 서방님의 친절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은 했지만 늘 모자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신우이 생일이 다가와서 뭔가 대단한 걸 해주고 싶었는데 뭐 필요한 것 없냐, 뭐 좋아하냐 묻는 제게 신우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는 가만 보면 받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한테 뭘 받으면 계속 보답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이랄까? 물론 사람이 뭘 받으면 보답하는 게 도리긴 한데 가족끼리 너무 부담스럽게 안 생각해도 되잖아요. 그냥 편하게 생각해요, 편하게. 그 말에 내가 새롭게 갖게 된 가족의 역할에 너무 부담을 가졌나 하는 깨달음과 동시에 고맙기도 했었어요. 소심한 성격 탓에 남에게 미움받기 두려워했거든요. 혹시나 이 가족들 사이에서 밉보일까 저도 전전긍긍한 거죠. 근데 신우의 그런 말이 저를 조금은 그 구속과 부담에서 자유롭게 해줬습니다. 그 말을 들은 후로는 조금 편하고 자연스럽게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제게 종종 용돈을 챙겨주시거나 저희 부부를 먼저 불러서 주말에 점심을 사주셔도 고마운 마음으로 나중에 보답을 하되 그 보답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너무 큰 걱정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죠. 한 번은 시아버지께서 저희 집에 놀러 오셔서 저희 신발장에 있는 제 오래된 구두를 보시더니 갑자기 두 발을 걷어붙이고는 낡은 구두를 모조리 꺼내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버님, 커피 드릴까요? 아니면 어머 아버님, 지금 뭐 하세요? 아니, 너희 신발장에 낡은 구두가 몇 개 보여서 내가 한번 보려고 한다. 아버님, 왜 여기까지 오셔서 구두를 고치세요? 그냥 들어오세요. 잠깐만 기다려봐라. 이거 세 켤레 밑창만 붙여줄게. 밑창이 살짝 들린 구두를 보고 직업병이 도지신 건지 며느리 구두를 전혀 개의치 않고 그 자리에 앉아 뚝딱뚝딱 고치기 시작하셨네요. 너무 감사했지만 지저분한 구두를 시아버지 손에 맡기는 게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날 냉장고에 있는 재료 싹 꺼내 아버님께 점심 식사를 대접해드렸네요. 있는 재료로 만든 차돌 전골뿐이었는데 시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얻어먹으려고 구두 고친 게 아닌데 하고 웃으시면서 전골 한 대접을 싹 비우셨죠. 너무 맛있게 드셔주셔서 오히려 제가 감사했다니까요. 이렇게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시댁 식구들이 저를 챙겨주는 그 마음만큼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제가 하는 만큼 시댁 식구들도 제 마음을 알아주었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모두 저의 마음을 알아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늘 저를 챙겨주셨지만 늘 그 기저에는 딱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예, 내가 너희 집에 추어탕 포장해서 보낸다. 오늘 내로 배달될 거야. 추어탕이요?
나 아는 사람 중에 추어탕집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 배달이 된다고 해서 내가 부탁했어. 아, 철현 씨가 추어탕 좋아하죠? 아니, 철현이보다는 네가 잘 먹어야지. 추어탕이 임신에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 칼슘이랑 그 뭐냐? 아, 단백질. 그걸 잘 먹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 양보다는 질이라니까 잘하는 집에서 보냈지. 그렇습니다. 바로 임신. 시어머니께서는 제 임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하루는 저희 집에 오셔서 정수기를 보시더니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너희 그냥 정수기 물 마시니? 네, 저도 철원 씨도 따로 끓여 마시기 귀찮아서 그냥 정수기로 샀어요. 예, 그것보다 차 끓여 마셔라, 응? 대추차랑 쑥차, 작약차도 좋고 그게 임신에 좋다고 하더라. 말 나온 김에 내가 시장에서 사서 보내야겠다. 아예 집에서 마시는 걸 차로 바꿔서 늘상 마셔라. 어? 결혼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도통 소식이 없네. 이렇게 시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대화가 모두 제 임신으로 기결됐네요. 제가 일 얘기를 하면 혹시 공장에서 일하면서 힘들어서 임신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고 남편이랑 말다툼을 했다고 하면 혹시 사이가 안 좋아서 관계가 없냐고 그래서 임신 안 하는 거냐고 묻기도 하셨죠. 제가 결혼하고 1년이 지났을 때까지 임신 소식이 없자 제게 용한 점집에서 부적을 써왔다고 부적을 다발로 주시기도 했습니다. 매일 아랫배에 붙이고 다니라고 말이죠. 물론 이런 행동들이 좀 당황스럽기도 했고 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나 싶었지만 모두 얼른 손주를 보고 싶어서 그러시겠지 하는 생각으로 이해했습니다. 근데 무당에게 부적까지 써오시는 건 너무 간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부랴부랴 산부인과에서 정식으로 검진을 받았어요. 혹시 시험관이 필요한지 알아야 하니까요. 저도 임신이 안 되는 게 불안한데 시어머니께서 매일같이 제 임신 걱정만 하시니까 더 불안하기도 했거든요. 애써 별일 아닐 거다 하고 월차를 내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간 병원에서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는 제가 다낭성 난소증후군으로 불임에 가깝다고 하더군요. 정말 충격적이었죠. 분명 평소 월경이 불규칙적이긴 했지만 문제가 있을 정도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시험관 임신이 답이라고 하던데 의사는 제가 호르몬 치료를 할 시기도 놓친 것 같다고 비싼 시험관 시술을 몇 번 시도하는 걸 추천하지 않을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병원에서 당장 제 희망을 빼앗긴 검사 결과를 듣고 이걸 남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 몸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건 남편에게서 기회를 빼앗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퇴근한 남편에게 제 불임 사실을 전하니까 저만큼이나 충격을 받더라고요. 처음에는 표정 관리를 못할 만큼 사색이 돼서 좌절을 하더니 이내 혹시라도 제가 상처받을까봐 이미 불임인 걸 어쩌겠냐고 저를 위로하더군요. 하지만 남편이 크게 실망했다는 걸 전 알았습니다. 남편도 저 못지않게 얼른 자식을 갖고 싶어 했으니까요. 남편에게 이 소식을 알리는 것보다 무서웠던 건 바로 시어머니에게 알리는 것이었어요. 남편보다도 또 저보다도 제 임신을 염원했던 분이니까요. 저는 병원에 다녀온 그 주 주말에 시댁으로 갔습니다. 나쁜 소식은 빨리 전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직 사실을 모르는 시어머니는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시아버지께서는 모임에 나가셔서 시어머니 혼자 계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거실에 마주 앉자마자 말을 했습니다. 빨리 이 무거운 돌을 가슴에서 치우고 싶기도 했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혹시 시어머니께서 이런 제 처지를 이해하고 위로해 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머님, 저 평일에 병원에 다녀왔어요. 산부인과요. 어머, 얘, 너 임신했니? 임신해서 다녀온 거야? 아니요, 그냥 검진차 다녀왔어요. 아, 그래? 뭐라든 큰 이상은 없다고 하지? 아니요, 그게 어머님, 저
저 아기 못 봤는데요. 불임이래요. 저는 불임이라는 단어를 말하면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모르게 서러움까지 동시에 터져서 꺽꺽거리면서 울었죠. 시어머니는 그런 제 모습을 멍하니 보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물으셨어요. 불임? 그게 무슨 소리야? 불임이라니. 제대로 검사한 거 맞아? 아니, 요즘 불임이라고 해도 클리닉이다 뭐다 가서 가질 수 있다고 하던데. 아니요, 전 가망이 없는 수준이래요. 시험관에 시도할 수는 있어도 확률이 낮을 거라고 의사도 권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제 설명에 확인 사살을 맞은 것처럼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아서 멍하니 계셨어요. 저는 괜시리 죄 지은 사람처럼 시어머니 앞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몇 분이 지났을까 시어머니께서는 깊디 깊은 한숨을 내뱉고 입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가슴에 커다란 구멍을 냈네요. 이래서 팔자라는 게 있는 거다. 너 봐라. 부모 복이 없으니 자식 복도 없지. 네? 아니,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 평생 혼자 살아야 하는 팔자. 그런 팔자가 괜히 욕심 때문에 남편 얻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괜히 팔자에 없는 남편을 보니까 몸에 장기가 망가져서 평생 자식 못 보게 된 거지. 아이고, 내가 못 살아. 내가 못 살아. 어머님, 그런 게 어딨어요. 제가 아이를 못 갖는 게 제 잘못도 아닌데요. 그럼 누구 잘못이냐? 너 때문에 평생 자식 못 갖는 내 아들 탓이냐? 아니면 큰아들 손주 못 보는 내 탓이냐? 네가 처음부터 네 몸 망가진 걸 알고 말했으면 나 너 며느리로 안 받아들였어. 부모 없이 자랐어도 그저 건강한 손주만 낳으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참 감쪽같이 속았네. 저 어머님 속인 적 없어요. 저도 몰랐으니까요. 제 몸 관리 못한 건 제 탓이지만 관리로도 안 되는 문제를 이렇게 질타받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너 말 한 번 잘했다. 관리로도 안 돼? 네가 그걸 어떻게 하니? 아니, 나중에 한 거. 그게 네 탓이야. 조금이라도 빨리 알았으면 너랑 내 아들 결혼 안 시켰어. 제 불임 사실을 듣자마자 바로 태도가 바뀌는 시어머니. 병원에서 진단 결과를 들었을 때보다 더 큰 충격이었어요. 망가졌다느니 속았다느니 하며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시어머니. 시어머니는 당장 제가 임신을 못하는 게 당사자인 제게 제일 상처가 아니라 본인이 큰아들에게 손주를 못 보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때 저는 뭐라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시어머니와 말이 통할 것 같지 않았네요. 오히려 당당하게 저를 탓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정말 이 모든 문제가 제 잘못이라는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저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고 그대로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뒤돌아 나가는 제게 끝까지 속았다 속았다 이렇게 말하는 시어머니. 마치 다시 외톨이가 된 것만 같았어요. 이후로 시어머니는 제게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임신 못하는 며느리는 아예 필요도 없다는 듯이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시기도 했고 아니면 있는 트집 없는 트집 다 잡아가면서 저를 잡돌이를 하셨고요. 종종 남편이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고 제 편을 들어주시기도 했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제게는 그저 어머니도 속상해서 그러신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다 라고 했었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 쉽게 나아질 것 같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를 제외한 가족들은 모두 다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시누이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를 대해줬고 시아버지는 저를 보실 때마다 세상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런 걱정과 관심이 감사하긴 했지만 한편으로 신경이 쓰이기도 했었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의 불임 문제가 묻힐 만한 일이 생겼네요. 바로 서방님의 결혼이라는 가족의 큰 행사로 제 문제는 가족 내에서 조금씩 잊혀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종종 잊지 않고 저를 몰아세우며 제가 불임이라서 본인이 손주를 못 본다는 걸 제게 일깨워 주셨죠. 저는 불임 문제로 원래 없었던 자신감도 점점 잃어갔고 가족들 사이에서도
스스로 고립되어 갔습니다. 시어머니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늘 변함없이 제게 잘해주었지만 저 스스로 단절됐던 것 같네요. 특히 남편과도 사이가 서먹서먹해졌고요. 근데 그런 저를 그런 상황에서 끄집어내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새로운 식구로 들어온 서방님의 아내, 바로 제 동서였습니다. 동서는 처음 만남부터 첫인상이 정말 달랐어요. 시어머니는 서방님이 주말에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니까 시댁에 와서 음식 차리는 걸 도우라고 하셨죠. 말이 돕는 거지 모두 제게 시킬 거라는 걸 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가기 싫으면 그냥 가지 말라고 했지만 그때는 임신까지 못하는 마당에 가족 행사까지 빠지면 더 미움받을까봐 그게 무서워서 갔었네요. 저도 참 가족에 소속된다는 거에 집착을 했었던 거죠. 아침 일찍 시댁으로 가서 혼자 식사 준비를 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만 양념 버무리듯이 할 뿐이었고요. 이렇게 제가 차린 음식 앞에서 누구보다 맛있게 먹고 아낌없이 칭찬을 했던 게 바로 동서였습니다. 우와, 저 가지가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어요. 원래 가지는 좀 흐물흐물하고 물컹해서 안 좋아했는데 이렇게 튀기니까 진짜 다른 음식 같아요. 그거 우리 새언니가 한 거예요. 맛있죠? 어머, 진짜요? 형님, 진짜 음식 잘하시네요. 전 요리에는 영 소질이 없는데. 맞아요. 세연 씨는 진짜 요리를. 예전에 한 번 둘이 비빔밥을 해 먹는데 고추장을 아주 한 숟가락이 아니라 한 접시를 때려 넣은 거예요. 요리를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일단 간하는 것부터 못하죠. 기현 씨 너무 즐겁게 말한다. 시부모님 앞에서 예비신부 흉보니까 좋아? 아니, 다른 건 다 잘하지. 요리만 조금 연이 없을 뿐. 나중에 배우고 싶으면 형수님께 부탁해봐. 희진이도 저번에 형수님한테 요리 배우던데, 그치? 맞아요. 언니 이런 반찬뿐만 아니라 과자나 스콘도 엄청 잘 구워요. 저번에 스콘 배웠지. 정말요? 와, 진짜 대단하시다. 요리하는 손이 타고나셨나 봐요. 요리 그거 좀 잘한다고 뭐하니? 정작 필요한 데는 쓸모가 없는데. 상관없는 소리 그만하고 세연이 너는 어느 치과에서 일한다고 했지?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내가 뭘, 세연이 치위생사라고 들었는데 광화문에 있는 치과라고 했나? 네, 근데 광화문역보다는 종로 쪽에 더 가까워요. 형님, 케이크 구울 줄 아시면 나중에 저 케이크 굽는 법 좀 알려주세요. 베이킹 원데이 클래스 들어봤는데 그건 수강하는 학생이 많아서 제대로 알려주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아, 생크림 케이크나 파운드 케이크도 괜찮으면 다음에 알려줄게요. 와, 약속하시는 거예요? 임신도 못하는 며느리가 조금도 관심을 받거나 받는 걸 견딜 수가 없는 듯 시어머니는 제가 가족들에게 칭찬을 받자마자 단번에 그 분위기를 깨고 대화 주제를 바꾸시더라고요. 시어머니의 그런 행동은 이제 전혀 놀랍지도 않았어요. 놀랐던 건 시어머니의 무례한 말도 못 들은 척하고 제게 말을 거는 동서의 행동이었죠. 동서는 저와는 참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 당당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고 말도 참 잘했어요. 제게 없는 면을 가진 동서가 참 대단해 보이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 부럽기도 했죠. 동서는 말했던 대로 제게 케이크 만드는 법을 배웠고 그걸 계기로 가까워졌네요. 동서는 함께 있으면 참 편하고 나까지 밝고 활기차지는 에너지를 갖고 있었죠.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서 정말 친한 언니 동생처럼 종종 만났습니다. 저는 술도 안 좋아하고 잘 못하기도 했는데 술을 좋아하는 동서에게 술도 배워서 술맛도 알게 됐죠. 그리고 동서가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롭게 가족이 된 동서도 저와 시어머니 사이의 기묘한 기류를 읽었었나 봅니다. 왜 아니겠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저를 싫어하는 티를 팍팍 내시는데 모르는 게 더 이상했겠죠.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서방님 부부와 시누이까지 함께 외식을 한 날이었습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 각자 선물이나 용돈을 시부모님께 전해드렸는데
그걸 보고 시어머니가 이런 소리를 하셨죠.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그저 결혼했으면 얼른 아이 갖고 손주 안겨주면 돼. 그게 선물이다, 선물. 내가 장남한테서 이제 손주를 보지도 못하니까 기현이나 희진이 너희밖에 믿을 게 없어. 아니, 당신은 무슨 또 그런 소리를 해. 이 좋은 날 꼭 그런 소리를 해서 애들 마음 불편하게 해야겠어? 내가 뭐 틀린 말 했어요? 나도 속상해서 그래요, 속상해서. 엄마, 아무리 속상해도 당사자만큼 속상해요? 이제 그만해요. 이제 음식 나온다. 우리 밥이나 먹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가시방석이었어요. 늘 행복했던 가족 행사가 저의 불임 소식과 함께 견딜 수 없는 지옥이 됐네요. 저도 남편도 더는 말하기 싫어서 아무 말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 있던 동서와 눈이 딱 마주쳤는데 제가 먼저 피해버렸어요. 괜히 창피하기도 하고 불편했거든요. 근데 그날 주말 저녁에 동서가 저를 따로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사는 동네에 왔다고 앞에서 술 한잔 하자고 말이죠. 늦은 저녁에 불러내길래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나갔습니다. 먼저 와 있는 동서는 늘 그렇듯 웃는 얼굴로 제게 술을 따라줬고 저희는 둘이 제일 좋아하는 닭껍질 튀김과 목살꼬치, 계란말이를 시켜놓고 잔을 부딪혔죠. 술병을 한 병, 두 병 비우고 나니까 동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더라고요. 형님, 어머님이 형님 불임 문제로 그렇게 못되게 구시는 거죠? 아, 눈치챘어? 그렇게 티를 내시는데 누가 몰라요. 형님 얼굴만 보면 임신 얘기만 하잖아요. 처음엔 그냥 사이가 좀 안 좋은가 했는데 형님이 일방적으로 당하시더라고요. 창피하다. 근데 처음에는 나도 많이 상처받았는데 지금은 그러려니 해. 오죽 속상하시면 그럴까 싶기도 하고. 형님, 진짜 착함이 지나치면 병이 돼요. 어머님이 저 결혼 전에 뭐 시켰는 줄 아세요? 산부인과에서 임신할 수 있는 몸인지 알아보라고 하셨어요. 의사한테 먼저 진단서 떼오라고요. 뭐? 상견례 하기 전에 저만 불러내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게요? 저랑 남편 사이 아이 문제는 어머님이 관여하실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설령 제가 불임이라고 해도 그건 저와 남편 둘이서 알아서 할 일이지 어머님이 먼저 아시고 조치를 취할 상황이 아니라고요. 정말? 정말 그렇게 말했어? 그럼요. 웃기잖아요. 제가 임신 때문에 이 집의 며느리로 고용된 것도 아닌데. 근데 더 웃긴 건 제가 그렇게 세게 말하니까 어머님이 아무 말도 못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맞받아친 동서도 또 그런 동서에게 아무 말도 못한 시어머니도 말입니다. 저는 늘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스스로 죄인인 것처럼 굴었는데 말입니다. 형님, 어머님 같은 분은 강약 약강이에요. 강하게 나가면 아무 말도 못하고 약하게 보이면 그저 잡아먹을 것처럼 구시는 거예요. 다리 필 자리 보고 피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강하게 나가야 내가 편해요. 형님이 뭘 잘못하신 게 아니잖아요. 불임 문제는 궁극적으로 형님 부부 문제고 둘이서 의논할 문제잖아요. 물론 같은 가족으로서 시어머니로서 아쉬울 순 있어도 형님이 이 집에서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 그렇긴 한데 나도 괜히 위축이 돼서 남편도 별 다른 말도 없고. 아마 아주버님이 형님 편을 더 들면 시어머니가 더 형님을 미워할까봐 자제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님이 유독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가족들이 형님 얘기하거나 형님하고 얘기하는 것도 막 방해하는 것 같은데요. 솔직히 너무 유치하잖아요.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본인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사람들과도 사이가 안 좋아져야 하나요? 형님, 한번 시도는 해보세요. 세게 나가세요, 세게. 저도 옆에서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어머님이 계속 그렇게 아나무인으로 나오면 맞받아 치세요, 저처럼. 형님, 그런 대접 받을 사람 아니에요. 그거 형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못할 짓이니까. 동서의 말은 제게 큰 깨달음과 동시에 힘을 전해줬어요. 분명 저는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저 스스로 시어머니에게 그런 취급을 당해도 되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제가 저를 보호했으면
시어머니도 저를 죄인 취급 못했을 텐데 말이죠. 괜한 자격지심과 자신감 저하로 저를 보호하지 못했네요. 늘 부모님의 빈자리를 그리워했던 저였지만 누구보다 저를 아꼈던 조부모님께 사랑을 받고 자란 걸 잊으면 안 됐어요. 만일 저희 조부모님께서 손녀가 시어머니에게 이런 대우를 받으며 하루하루 가슴에 상처를 입는다는 걸 알면 많이 속상해 하실 테니까요. 저는 동서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저 스스로 강해지기로 했습니다. 원하던 아이를 못 가는 몸이 된 건 저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시작을 했죠. 스스로 제 탓을 안 하니까 누군가 이 문제로 저를 공격하면 방어하고 맞받아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마침내 생각으로만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시어머니께서 금요일 저녁에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다 늦은 저녁에 전화를 하셔서 놀라서 받았더니 또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이 시간에? 너 내일 도시락 한 5인분 정도 싸서 내일 아침까지 우리 집으로 와라. 네? 도시락이요? 그래. 내일 건물 청소 같이 하는 아줌마들이랑 나들이 가기로 했는데 내가 도시락 싸간다고 했어. 못하러 다 고생을 하니. 너 음식 잘 만들잖니? 애도 못 만드는데 잘 만드는 거라도 실력 녹슬지 않게 해야지. 안 그러니? 10시까지 만들어서 오려무나. 물에도 모르고 속을 벅벅 긁는 말. 예전에 저였으면 아무 말도 못하고 5인분이나 되는 도시락을 만들어 아침까지 시댁으로 갔겠지만 저는 저 자신을 보호하기로 했기에 호락호락하게 나갈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또박또박 말했죠. 어머님, 이제 저녁인데 재료는 언제 사서 언제 아침까지 다 만들어요. 저도 오늘 일하고 들어왔는데 주말에는 좀 쉬어야죠. 예, 너는 시애미한테 도시락 하나 못 사주냐? 네가 그것도 안 하면 나한테 뭐 해줄 건데? 제가 어머님께 꼭 뭘 해드려야 하나요? 부탁하시면 못 해드릴 것도 없지만 지금은 시간이 너무 늦었고 만들 재료도 없어요. 나중에 시간 많고 저도 해드릴 마음 있으면 싸드릴게요. 김밥이라도 사서 가세요. 나들이 재밌게 하고 오시고요. 그리고는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득달같이 다시 전화가 왔어도 전혀 받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에게 맞받아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한번 해보고 나니까 자신감이 들더라고요. 그 후로 저는 시어머니가 제게 시비를 거시거나 괜히 빈정거리면서 제 불임 문제를 꺼내면 바로바로 반격을 했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아유, 얼른 손주를 봐야 할 텐데 라고 다 들리는 혼잣말을 할 때면 바로 다른 말을 꺼내면서 무시하거나 어머님, 한숨 많이 쉬면 쉬는 만큼 더 빨리 늙는데요. 라고 웃으면서 말했죠. 동서가 함께 있는 자리면 동서도 옆에서 거들어주기도 했었고요. 한 번은 시어머니와 동서와 함께 점심을 먹는데 시어머니께서 어김없이 임신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겠어요? 예, 여자 몸은 출산하고 나서야 더 건강해진다더라. 무슨 호르몬이 나와서 그렇다는데 미애 너는 평생 그 덕 못 보니까 어쩌면 좋냐? 그러게 평소 몸 관리를 잘했어야지. 아닐걸요?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애 낳고 호르몬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호르몬 분비 문제 때문에 피부 안 좋아지는 사람들도 있고 근육통이나 관절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죠, 형님? 맞아. 어머님, 다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어머님도 평소 골반이나 엉덩이뼈 아프다고 하시잖아요. 관절약도 달고 사시고 3명이나 낳았는데 나이 들고 뼈에 문제가 없을 수 없겠죠. 어머님 혹시 또 이상한 찌라시 같은 거 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오는 거 읽지 마세요. 별 도움도 안 되고 제대로 된 사실 바탕으로 쓴 거 하나 없으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찌라시라니. 내가 다 기사에서 본 거야, 기사에서. 정말요? 그럼 저도 읽어봐야겠다. 저 보내주세요, 읽어보게. 저도 읽어볼래요. 출산의 긍정적인 효과라니 저도 읽어보는 게 좋겠죠.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제대로 된 기사 아직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시어머니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었을까요? 물론 출산 후 호르몬의 변화로 긍정적인 효과를 본 분들이 있겠지만
시어머니는 사실 확인도 안 된 오로지 본인 생각인 걸로 임신 못하는 저를 조롱하시니까 좋은 말이 안 나왔죠. 이렇게 저는 종종 동서의 도움을 받으며 시어머니의 폭언을 헤쳐나갔습니다. 초반에는 시어머니도 제가 반격하는 말에 당황하고 말을 잇지 못하긴 하셨지만 나중에는 아주 오기가 생기신 건지 더 못된 말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저를 어떻게 해서든 이 가족에서 내쫓고 싶으신 건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점점 주저앉아 있던 자신감을 회복해 갈 때쯤 드디어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이 상황을 단번에 정리할 수 있는 사건이 말이죠. 시아버지의 생신을 맞이해서 저는 솜씨를 발휘하기 위해 아침 일찍 장을 봐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동서가 장을 보는 걸 도와서 저와 동서가 먼저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시댁으로 갔죠. 시어머니는 탐탁지 않은 눈으로 보는 둥 마는 둥 하셨고요. 매번 저를 두둔하는 동서도 모른 척 하셔서 혹시 동서까지 눈 밖으로 났나 했지만 동서는 별다른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역시나 동서였습니다. 아무튼 평소 시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수육과 소고기 묵국, 잡채와 생선찜 등 상다리가 부서져라 음식을 만들었어요. 만드는 도중 시누이와 서방님, 남편도 시댁으로 왔죠. 여보, 나 도울 거 뭐 없어? 여기 불 쓸 것도 없으니까 거기 버너 가져가서 잡채만 볶아줘. 당면 불려놨으니까 야채 볶은 거에 넣고 지지기만 하면 돼. 이거 소스 챙겨가고. 알았어. 언니, 저는요? 상에 수저만 좀 놔줄래요? 그럼 상패하겠네. 작은 오빠, 상 좀 펴서 닦아줘. 어, 형님, 겉절이는 어딨어요? 아, 거기 식탁 의자 보냉백 안에. 엊그제 미리 담가 오신 거죠? 형님 혼자 하루 더 고생하셨네요. 잔치 주인공인 시아버지를 제외하고 온 가족이 생신상 준비로 분주했어요. 아, 시어머니께서도 뒷짐지고 두고만 보셨고요. 음식하는 저를 감시하느라 바쁘셨을 겁니다. 수육고기를 삶으면서 국을 끓이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슬금슬금 주방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주방에서 음식이 거의 다 완성되어 가는 냄새를 맡고 오신 거겠죠. 그런 시어머니의 움직임은 모른 척하고 음식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님은 숟가락, 젓가락 하나씩 들고 제가 썬 수육과 국을 한 입씩 맛보시더군요. 그리고 입에 넣자마자 인상을 팍 쓰고 저를 쳐다보시는 겁니다. 어머 얘, 너 무슨 소금을 들이부었니? 이게 소태지 이게. 왜요? 국물이 너무 짜요? 이게 무슨 맛이야? 그리고 고기는 몇 분 삶았어? 아유, 난 나무 껍질 씹는 줄 알았네. 오래 안 삶았는데. 제가 고기를 먹어보니 참 질기긴 뭐가 질기다는 건지 입에서 살살 녹기만 하더라고요. 국도 전혀 간이 세지 않았고요. 동서, 이거 간 좀 봐봐. 너무 짜? 아니요, 전 짜게 먹어서 오히려 싱거운데요. 근데 괜찮아요. 맛있어요. 고기도 안 질긴데요? 참, 얘네가 사람 참 이상하게 만드네. 내가 안 짠 음식 지금 짜다고 하는 거야? 짜다고. 내 입에는 짜. 너도 이제 글렀다. 그래도 음식은 잘 만들었는데 이제 잘 만드는 거 하나 없네. 물을 더 넣던해서 간 맞춰. 고기도 다시 삶든가. 고기 사온 거 다 삶은 거예요. 입에 안 맞으시면 드시지 마세요. 다른 음식 많으니까 그거 드시던가요. 반나절 꼬박 주방에서 음식 준비한 사람한테 다짜고짜 먹더니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는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그렇게 말하고 말았죠. 근데 시어머니는 들고 있던 젓가락을 제 앞으로 확 던지더니 싱크대에 손질해 둔 대파를 들어 그대로 제 머리를 후드려 치더군요. 아! 형님! 시어머니는 동생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 머리를 대파로 치면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너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렇게 건방 떠는 거야? 나 네 시애미야 시애미. 어디에도 못 만드는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또박또박 말대답을 해? 너같이 다 망가진 몸 가진 애는 내 며느리 아니야. 며느리 취급도 안 한다고. 대파에 맞아 정신이 없는 와중에
그 난리를 듣고 거실에 있던 식구들 모두 우르르 주방으로 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 어머니, 지금 뭐 하신 거예요? 당신 지금 뭘로 애를 때리는 거야? 가족들이 모두 놀라 시어머니를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제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제가 황당함에 뻥져 있는 그때, 아줌마! 시어머니의 난폭한 행동도 멈추게 만드는 커다란 고함 소리가 났습니다. 바로 동서가 내지른 소리였죠. 시어머니에게 간 가족들의 시선이 모두 동서에게 쏠렸고 누가 뭐라 하기도 전에 동서가 말했어요. 놀라셨어요? 아줌마라고요, 아줌마. 어머님도 고작 애 하나 못 갖는다고 형님을 며느리 취급 안 한다고 하시니까 저도 이렇게 몰상식한 행동하는 어머님을 시어머니로 취급 안 하려고요. 아줌마 어떠세요? 네? 아줌마요. 동서, 여보, 나 말리지 마. 어머님이 형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장남한테서 손주 못 보는 게 서운하고 억울해서 미치겠는 거 잘 알겠는데요. 그 누구보다 미치겠는 건 형님이에요, 형님. 안 그래도 힘든 사람을 왜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세요? 저런, 너 지금 시애미한테? 매번 형님한테 애도 못 만드니까 음식이라도 와서 만들라고 하는 것도 너 같은 애는 인복이 없어서 부모 복, 자식 복 다 없는 거라고 하는 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요. 근데 이제 아예 폭력까지 쓰셔요? 잘 만든 음식 괜히 꼬투리 잡아서 애도 못 만드는 게 음식도 이제 못 만든다고 글렀다고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 이제 어머님을 어머님으로 안 모셔요. 기본적인 사람 됨됨이도 없는 그런 사람 어른으로 시부모님으로 못 모신다고요. 엄마, 정말 그렇게 말했어? 아, 당신 정말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런 말을 해? 당신 며느리한테 무슨 애라도 맡겨놨어? 왜 당신 애도 아니면서 포기를 못해? 내가 뭘 어쨌다고 이래? 너 없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언제 그랬어? 안 그랬다고 하면 있는 일이 없는 게 되나요? 저 똑똑히 기억해요. 발뺌하실 생각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잘못하셨어요. 형수님이 제일 속상하실 텐데 왜 거기다가 매일 불을 지르는 소리만 하세요? 엄마 진짜 우리도 매번 엄마 성질 더 돋굴까봐 보고만 있었는데 이제 가만히 못 있겠어요. 언니한테 사과해요. 어? 사과는 무슨 사과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부모도 없는 거 데려와다가 며느리 시켜줬는데 손주도 못 만드는 애 잘못 데려와서 내가 억울해 죽겠는데 내가 사과를 받아야지. 엄마 진짜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그때 묵묵히 제 옆에 있던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소리를 쳤습니다. 무서운 눈으로 시어머니를 노려보더니 저를 보고 말하더군요. 미안해 여보.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했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어. 당신 편만 들면 어머니가 당신한테 더 모질게 굴까봐. 그리고 나도 애를 못 갖는 거에 대해 마음이 안 좋아서 정말 미안해.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애를 갖든 말든 저희 문제니까 앞으로 애 얘기는 절대 저희 앞에서 꺼내지 마시라고요. 너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는데? 누구 때문은 무슨 누구 때문이에요? 다 어머니 욕심 때문이죠. 식구 더 늘리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괜히 이 사람만 죄인 된 거잖아요. 이 사람이 무슨 어머님 손주 낳아주려고 저랑 결혼한 줄 아세요? 앞으로 이 사람과 저 사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입대지 마세요. 절대로. 아이가 갖고 싶으면 입양을 하던 할 테니까 괜히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정말 부모 손길이 필요하고 외로운 애들한테 부모가 되어주면 되죠. 뭐가 됐든 이 사람하고 저하고 알아서 할 테니까 이제 빠지세요. 더 이상 상관하지 마시라고요. 이게 남의 일이냐? 상관을 어떻게 안 해? 내 아들 일이고 내 손주 일인데. 당신 이제 그만 좀 해. 지들이 알아서 한다잖아. 왜 괜한 고집을 부려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엄마, 이제 좀 그만해요. 어머님, 저 어머님한테 손주 안겨드리려고 이 사람이랑 결혼한 거 아니에요. 어머님을 크게 실망시켜드린 건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더 이상 제 불임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으면 해요. 아니, 하지 마세요. 저도 슬프지만 지금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니면 제가 어머님 아들이랑 이혼하고
새 며느리한테 손주 보시는 거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제 물음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한순간에 시어머니는 시댁 식구들 모두와 대척점에 서 있게 되었죠. 가족들은 모두 제게 사과를 하라고 시어머니에게 말을 했지만 듣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더 고집을 부렸고 본인 잘못이 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 생신잔치는 그렇게 난장판이 되고야 말았죠. 시아버지는 오늘 너무 고생했다고 저 사람은 상관하지 말고 먼저 들어가서 쉬라고 제게 말씀해 주셨고요. 시누이도 서방님도 모두 제게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미안하다고 말해줬습니다. 저와 남편이 집에 갈 채비를 할 때도 시어머니는 홀랑 들어간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죠. 남편과 저는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게 사과를 하더군요. 내가 너무 안일했어.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다 해결해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 행동은 더 심해지셨네. 미안해 여보. 내가 뭐라도 더 했으면 당신이 상처받지 않았을 텐데. 아니야 나도 애 못 가는 거에 자격지심 갖고 오히려 나 스스로한테 못할 짓 많이 했는데 뭘. 동서 덕분에 알았지. 내가 그런 대우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 하, 이제 진짜 어머니가 당신한테 애 가지고 뭐라 할 일 없을 거야. 맹세해. 이제 우리 둘 가족끼리 일은 둘이서 알아서 하자. 남편은 제게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일이 이 지경까지 온 게 남편의 탓은 아닌데 남편이 너무 자책을 하더라고요. 이후에 시어머니는 제게 따로 사과를 하지도 연락을 하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가 먼저 고개를 숙이는 걸 원하셨는지 시누이를 통해서 제 안부를 물었나 보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 소식을 전하면서 시누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니, 나도 말하기 창피한데 아마 우리 엄마가 언니를 좀 질투했나 봐요. 질투요? 왜요? 언니가 오빠랑 결혼하자마자 우리 가족이랑 진짜 잘 지냈잖아요. 아마 그것 때문일 거예요. 우리 엄마 고아인 거 알고 있죠? 우리 엄마지만 엄마가 성격이 좀 세잖아요. 그래서 동네에서도 몇 번 이웃들이랑 마찰이 많았거든요. 싸움도 났었고. 네? 정말요? 네. 엄마 예전부터 지기 싫어하는 성격 때문에 문제 많았다고 아빠가 그랬어요. 근데 본인이랑 같은 처지인 언니는 성격도 부드럽고 착해서 이렇게 가족들이랑 금방 잘 지내고 사랑받으니까 뭔가 열등감 같은 게 있던 거 아닐까요? 내가 이런 말해서 언니한테는 너무 염치 없는 거 아는데 그렇게 안타까운 성격이니까 언니가 이해해 줬으면 해요. 용서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해 줬으면 해서요. 아마 언니를 질투해서 더 임신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엄마가 생각하기에 언니보다 나은 점이 애 낳을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였으니까. 근데 이번엔 엄마가 진짜 심했어요. 우리 가족들 다 충격받았다니까요. 시누이에게 이런 말을 들으니까 어쩐지 시어머니가 짠해지긴 하더라고요. 저도 결핍이 많고 모자란 구석이 많은데 그런 저를 보고 질투를 느꼈다니 참, 다들 본인이 가진 건 눈치채지 못하고 남이 가진 것만 보이나 봅니다. 그렇게 저와 시어머니의 사이의 시간은 멈췄습니다. 그 누구도 먼저 제게 화해를 하라고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도 먼저 사과를 하지 않으셔서 그 사건 이후로 아예 멈춰버렸어요. 다른 시댁 식구들과는 평소와 같이 만나고 잘 지냈지만 시어머니만 만나지 않았죠. 동서가 말하기엔 매번 다른 식구들이 시어머니만 보면 저한테 사과했냐고 잔소리를 해서 더 비뚤어지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제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시어머니는 그 고집 때문에 점점 가족들 사이에서 고립되는 것 같았습니다. 참 여러모로 어린애 같은 분이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먼저 다가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받은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으니까요. 혹시 시어머니께서 먼저 잘못을 인정하시고 먼저 사과를 해온다면 생각해 봐야겠죠.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동서가 저희 집 식구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싶네요.
아마 계속해서 제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고 제 속은 골마 썩어갔겠죠. 나 자신을 보호하는 힘을 가져야 한다는 게 생각은 쉬워도 행동으로 옮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용기와 동기를 알려준 동서에게 늘 고마운 마음뿐이랍니다. 동서는 맛있는 거 많이 해주고 착한 형님한테 보답한 거라고 농담처럼 말하는데 저는 정말 제 남은 인생은 동서에게 빚진 기분이에요. 요즘 남편과 입양에 대해 의논을 하고 있어요. 남편과 함께 정말 저희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를 찾아 가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시어머니를 제외한 시댁 식구들 모두 저희를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명만 빼면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에서 자란다면 분명 본인을 소중히 지킬 수 있는 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겠죠. 저의 늦은 성장 스토리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